끝까지 저런 여자들을 봐야 되냐고.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터져나온 현미의 절규에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태령건설 회장 박종수의 막내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훌쩍거리고 있는 젊은 여성들을 보자 치가 떨렸습니다. 짙은 화장에 노출이 심한 옷차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온 30 중반의 여자 이수진. 72세의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버리고 있는 추악한 노름에 세 남매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견딜 수 없었어요.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나요? 민호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학 교수인 자신의 체면이, 의사인 둘째의 명예가, 변호사인 막내의 자존심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수진이라는 여자가 나타난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세 자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아버지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태령건설의 회장 박종수는 한승우 박사의 진료실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차가운 벽면의 온도가 피부로 전해져 왔지만 그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건 방금 전 들은 진단 결과였어요. 간암 말기. 남은 시간 대략 6개월. 45년간 쌓아 올린 태령건설 회장으로서의 모든 경험과 지혜도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병원 로비를 가로지르며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자신의 발소리가 유난히 공허하게 들렸어요. 언제나 곧게 펴고 다니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72세라는 나이가 처음으로 현실적인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벤치 앞에 선 그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읽어낼 수 있었어요. 회장님, 댁으로 모실까요? 운전기사 이 기사의 음성에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을 거예요. 종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뒷좌석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동안 창밖 풍경들이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 스쳐 지나갔어요. 집에 돌아온 종수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두꺼운 통장들과 각종 서류들을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종수 회장의 저택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그의 곁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수진이라고 불리는 그 여성은 마치 집의 안주인처럼 자연스럽게 종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가정부 정자 이모마저 갑작스럽게 해고된 상황이었어요. 정자 이모는 2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과 함께 넉넉한 퇴직금을 받고 쫓겨나듯 떠나야 했습니다. 그 자리를 수진이 완전히 차지한 거였어요. 수진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종수의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건강에 좋다며 정성스럽게 끓인 죽을 먹여주고 복용할 약들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 챙겨주며 때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자상했고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종수는 그런 그녀의 보살핌 속에서 묘한 활력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보기에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아버지 문병을 위해 찾아왔을 때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수진이 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고 있었고 종수는 편안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길을 받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분위기는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어요. 아버지, 이분은 누구십니까? 민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그의 이성적이고 신중한 성격상 갑작스럽게 나타난 젊은 여성의 존재가 못내 의심스러웠어요. 수진 씨라고 하는데 나를 돌봐주고 있어. 종수의 대답은 지나치게 간단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소개하면서도 왜인지 자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어요.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와 수진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느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런 여자와 가까워진 건지, 그녀가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여기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더욱이 아버지의 태도가 평소와 달리 수줍어하는 듯 했어요. 둘째 아들 진호가 며칠 후 아버지를 보러 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종수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묘한 설렘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의사인 진호로서는 아버지의 이런 변화가 시한부 선고 후에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웃음도 늘어나시고요. 수진이 건네는 말에는 마치 자신의 공로를 은근히 자랑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진호는 그런 그녀의 말투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막내딸 현미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변호사인 그녀는 직업상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데 민감했는데 수진을 처음 본 순간부터 강한 거부감을 느꼈어요. 아버지, 이분과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현미의 날카로운 질문에 종수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진과 현미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어요. 그냥 인연이 되어서 알게 됐어. 모호하기 그지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현미는 아버지의 이런 태도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더욱이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단순한 간병인의 그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태연하게 자신의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종수가 잠자리에 든 후에도 거실에 남아 누군가와 은밀한 전화 통화를 나누곤 했어요. 목소리는 늘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젊은 여자에게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은 아닌지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종수가 수진과 함께 있을 때 보이는 생기 넘치는 모습은 마치 죽음을 앞둔 노인이 마지막 청춘을 되찾으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건 종수의 변화된 생활 패턴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만 있던 그가 요즘에는 수진과 함께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가족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수진 씨와 잠깐 나갔다 올게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시한부 인생을 앞두고 젊은 여자와 무언가 부적절한 관계에 빠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여자가 아버지의 약해진 마음을 이용해 뭔가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존경해왔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추락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종수는 자녀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수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묻는 말에 더욱 모호하게 대답하며 거리를 두려 했어요. 마치 뭔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수진이 아버지 곁에 머물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밤, 민호는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향하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불안했던 그는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벽시계는 11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복도 끝 거실에서는 수진이 누군가와 조심스러운 전화 통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 오후 3시에 오세요. 준비는 다 되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대체 누구와 무슨 약속을 잡고 있는 건지, 더구나 아버지 몰래 이렇게 은밀하게 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신중했습니다. 마치 절대 들키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듯한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돈은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항상 넉넉하게 챙겨주시거든요. 그 순간 민호의 등골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수진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돈이 대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호가 아버지 문병을 온다며 들렀을 때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순간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여성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한참 울고 난 듯한 모습이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또 연락드릴게요. 수진이 현관까지 나와 그 여성을 정중하게 배웅하는 모습을 본 진호는 형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신호였어요. 두 형제는 아버지가 일찍 잠자리에 든 후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야? 저런 여자들이 밤늦게까지 드나드는 게? 진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며칠째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이상해. 어제는 새벽 1시까지도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 진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의사로서 다양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상대해 본 그의 경험으로 봐도 이런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더구나 최근 아버지의 행동 패턴도 평소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현미가 급하게 아버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늦은 야근을 마치고 오빠들의 긴급 연락을 받고 서둘러 온 것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깊은 우려가 역력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례들을 봐왔지만 이런 패턴은. 현미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며 지난 며칠간 오빠들에게서 들은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문가다운 차분함이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절실한 걱정도 묻어났어요. 바로 그때 거실 쪽에서 또다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영희 씨죠? 네, 내일 저녁에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세 남매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공기가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현미가 입술을 꽉 깨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뒤쫓는 건 위험해요. 만약 정말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성급하게 나서서 일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신중하고 이성적인 성격인 그도 이번만큼은 현미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립탐정 같은 사람 말이에요. 현미의 제안에 진호도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아버지의 최근 행동들이 간암 말기 환자의 일반적인 패턴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너무 활기차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세 남매는 강남의 한 빌딩에 위치한 조용한 사무실에서 김대수라는 사립탐정을 만났습니다. 전직 경찰관 출신인 그는 5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벽면에는 각종 표창장과 자격증들이 정돈되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최신형 카메라와 각종 첨단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의뢰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대수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온 베테랑다운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그는 펜을 들고 메모지를 준비하며 세 남매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현미가 대표로 나서서 지난 2주일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성의 갑작스런 등장, 밤마다 드나드는 젊은 여성들, 은밀한 전화 통화들, 그리고 현금이 오가는 듯한 정황들까지 빠짐없이 말이에요. 대수는 메모를 하며 때때로 예리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회장님의 평소 성격이나 생활 패턴은 어떠셨나요? 아주 보수적이고 신중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존경에 마지 않던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남에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거든요. 일단 3일 정도 기초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일상, 동선과 접촉하는 인물들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대수의 전문적인 답변에 세 남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이 답답한 상황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흘 후 대수가 가져온 첫 번째 보고서는 세 남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에는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정리된 수진의 행적과 함께 고화질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 장면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뢰인 여러분의 우려가 타당할 수 있습니다. 대수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진중해졌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제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총 3명의 여성이 회장님 댁에 다녀갔습니다.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사진 속 여성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젊고 예뻐 보였습니다. 후드를 깊숙이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한두 시간 후 마찬가지로 고개를 떨군 채 나오는 모습들이 연속으로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수가 마지막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수진이 회장 박종수에게 상당히 두꺼운 봉투를 건네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어요. 봉투의 크기와 두께로 봐서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사진은 오늘 오후 2시경에 촬영한 것입니다. 명백히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 남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민호는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어요. 가장 나쁜 예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계속 조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대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현미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대수의 첫 번째 보고서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세 남매는
다시 그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두꺼운 파일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대수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고 그의 눈빛에는 뭔가 확신에 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번 주 조사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대수가 파일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공개되는 순간 세 남매의 얼굴이 일제히 창백해졌어요. 사진 속에는 종수와 수진이 을지로 일대의 한 건물 앞에서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누가 봐도 수상한 분위기의 유흥업소가 밀집한 곳이었어요. 화요일 오후 3시경에 촬영한 것입니다. 회장님과 수진 씨가 이 건물에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렀어요. 대수가 다음 사진을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났습니다. 종수가 한 젊은 여성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수진은 그 뒤를 따르며 마치 안내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동요가 묻어났어요.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 맞나요? 확실합니다. 연속으로 사흘간 같은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대수가 또 다른 사진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각기 다른 젊은 여성들이 회장 박종수 곁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연속으로 이어졌어요. 놀라운 건 모든 상황에서 수진이 마치 중개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성들을 소개하고 자리를 안내하며 때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기도 했어요. 이 사진들을 보시면 대수가 특별히 확대한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종수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여성은 그 봉투를 받으며 깊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진은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히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로서 그는 환자의 심리 상태 변화를 관찰해 왔지만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돈은 매번 얼마나 주고받는 것 같나요? 현미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수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봉투의 두께로 봐서는 최소 수백만 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가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 남매는 서로 충격적인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루에 수백만 원씩을 젊은 여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더욱이 그 모든 거래를 수진이 중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대수가 파일의 마지막 부분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더욱 결정적인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종수와 수진이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모습,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3명의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경의 모습입니다. 총 5명이 함께 호텔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현미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로서 각종 사건들을 다뤄봤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호텔에서는 얼마나 오래 머물렀나요? 약 3시간 정도였습니다. 나올 때는 여성들이 모두 선물 상자나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대수가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여성들의 모습이었는데 각자 고급 브랜드의 쇼핑백이나 선물 포장된 상자들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로 살아온 그에게 이런 스캔들은 견디기 힘든 치욕이었어요. 더구나 그 중심에 자신이 그토록
존경해온 아버지가 있다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현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으로 봐도 이런 패턴은 명백히 의심스러운 거래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수진이라는 여자가 포주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젊은 여성들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아내고 있는 게 분명해요.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버지의 마지막 외로움을 달래주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완전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수가 또 다른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종수의 은행 거래 내역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회장님의 계좌에서 총 2억 5천만 원 정도가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모두 수진 씨가 함께 있을 때였어요. 세 남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단 3개월 만에 사라졌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더구나 그 돈이 모두 의심스러운 용도로 쓰였다는 것은 가문의 재산이 심각하게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을 완전히 잃으신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충격으로 판단력을 잃고 이런 여자에게 노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현미가 수첩을 꺼내 빠르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 상태로 계속 두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그 여자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진호도 의학적 관점에서 동의했습니다. 간암 말기 환자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고 특히 죽음에 대한 공포나 외로움 때문에 이성적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신감정이나 한정치산 선고 같은 것도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수가 파일을 정리하며 마지막 조언을 했습니다. 계속 감시를 이어가면서 더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세 남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현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아버지를 그 여자로부터 떼어놓아야 해요. 민호와 진호도 동의했습니다.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에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의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수가 보여준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아버지가 젊은 여성들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과 수진이 만족스럽게 지켜보는 표정은 지울 수 없는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수진이라는 포주에게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었고 가문의 재산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탐정의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은 후 세 남매는 아버지 집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아버지를 문병한다는 핑계로 집에 머물렀고 진호는 의학적 검진이 필요하다며 자주 들렀어요. 현미 역시 법무 상담이 있다며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수진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감시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저녁,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수진이 부엌에서 누군가와 나누는 전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란이가 들어가는 걸로 하자. 그리고 영희한테는 내일 저녁 8시라고 전해줘.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명령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민호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수가 보여준 사진들과 연결해 보니 이제 그 대화의 의미가 명확해졌거든요. 그 손님은 좀 까다로우니까 조심하라고 해. 회장님은 괜찮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보자 종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편안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수진의 전화 소리에 미소까지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민호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진호가 아버지의 혈압을 재러 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2층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1층까지 들려왔어요. 네, 돈은 준비되어 있어요. 회장님께서 이번에도 넉넉하게 챙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해봐. 진호는 아버지의 혈압을 재면서도 귀는 위층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보다 수진의 대화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아, 그리고 새로운 애한테는 규칙을 잘 설명해줘. 회장님 성격이 온화하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진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혈압계의 숫자가 흔들려 보일 정도였어요. 아버지를 그 손님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마치 장사하듯 이야기하는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현미가 아버지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온 날 수진이 급한 용무가 있다며 잠깐 외출을 했어요. 이때다 싶었던 현미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한 현미는 재빨리 안을 들여다봤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 같았어요. 각 사진 뒤에는 이름과 나이 그리고 간단한 특징들이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23세, 키 165, 밝은 성격, 27세, 키 158, 조용한 편 같은 메모들이었어요. 현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로서 각종 사건 자료들을 봐왔지만 이런 식으로 여성들을 카탈로그처럼 정리해둔 것은 처음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옆에 놓인 노트였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대기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현미가 급하게 첫 페이지를 넘겨보니 요일별로 여성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미란, 화요일 영희, 수요일 혜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마치 근무 스케줄표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트 뒷부분이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는 페이지들이 나왔어요. 11월 15일 300만 원, 11월 17일 250만 원, 11월 20일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날짜별 금액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미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을 감추려 했지만 온몸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현미는 서둘러 노트를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현미야, 어디 갔었어? 아버지가 거실에서 물어봤습니다. 현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화장실 다녀왔어요, 아버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현미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리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긴급히 만났습니다. 현미가 발견한 내용을 들은 민호와 진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저 여자가 완전히 조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트에 적힌 금액들을 모두 합치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더 빠져나갈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저 여자에게 놀아나고 계세요. 정신까지 빼앗긴 것 같아요. 그들이 며칠 더 관찰한 결과 아버지의 행동 패턴도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외출했다 돌아올 때마다 종수는 유난히 피곤해하고 우울해 보였어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점점 피하려 했습니다. 진호가 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아버지 몸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자주 외출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진이와 함께 나가실 때만 억지로 기력을 내시는 것 같아요. 더욱 의심스러운 건 수진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를 극진히 돌보는 듯하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전화로 여러 사람들과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밤늦게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목격한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다가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수진이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 회장님께서 만족하셨나? 문 너머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러게. 나이가 나이인데 무리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돈은 제대로 주셨으니까 다행이야. 민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를 마치 고객 취급하며 평가하는 그들의 대화가 너무나 차가웠어요. 더욱이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습니다. 이제 세 남매에게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명백히 포주였고 아버지는 그녀가 관리하는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아버지가 그런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미가 법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재산 관리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현미의 결심에 찬 목소리에 민호와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그 여자들로부터 구해내야 했어요. 비록 그것이 아버지와의 정면 대결을 의미한다 해도 말이에요. 수진의 방에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한 지 일주일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수가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가 지역사회로 유출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몰랐지만 종수와 수진이 함께 있는 모습들이 강남 일대의 상인회와 기업인 모임에서 은밀히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 소문을 들은 곳은 민호가 자주 가던 대학가 근처 카페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교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민호 교수님 혹시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동료의 표정에는 묘한 미안함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72세이신데 왜 그러시나요? 아, 그냥 요즘 어르신들이 외로우시면 이상한 일들도 하신다고 해서요. 그 애매한 말투에서 민호는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동료가 왜 갑자기 아버지 나이를 물어보는지 그리고 그 어색한 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묻기에는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며칠 후 진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병원 의국에서 선배 의사가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진호야, 너희 아버지 회사가 태령건설 맞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네,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요양 중이시긴 한데요. 아,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나 보구나. 선배의 말에는 무언가 아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진호가 더 물려고 하자 선배는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 후로 병원 내에서 진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묘하게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현미가 경험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원래 회의를 하던 중 동료 변호사 하나가 현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현미 변호사님,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회의실 밖으로 나온 동료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분이 아버님이신가요? 휴대폰 화면에는 종수가 젊은 여성과 함께 호텔 로비를 걷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대수가 촬영한 그 사진이었습니다. 현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어디서 이 사진을? SNS에서 돌고 있어요. 태령건설 회장이 젊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현미는 휴대폰을 받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역시 부자들은 다르다. 나이가 몇인데 저런 짓을,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얼마나 많이 퍼진 건가요? 글쎄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몇 개 그룹 채팅방에서 돌고 있더라고요. 특히 강남 일대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꽤 화제인 것 같아요. 현미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더구나 그 모든 것이 수진이라는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히 모인 세 남매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소문이 이미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소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세요? 현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가난 말기 선고를 받고 정신이 이상해져서 젊은 포주에게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호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내 동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무도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나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것으로 변해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의 아버지가 말년에 타락했다고 수군거리고 또 누군가는 그런 아들을 둔 것이 불쌍하다며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현미는 이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가정법원 전문 변호사인 선배와 긴급 상담을 가졌어요. 너도 알겠지만 아버님의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한정치산 선고나 금치산 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해. 선배 변호사의 말에 현미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가난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거액의 재산을 의심스러운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 법원에서 재산 관리권을 제한할 수 있어. 선배의 설명을 들으며 현미는 법률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버지의 재산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다른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정신감정은 어떻게 받게 하죠? 아버지께서 협조하실 리 없을 텐데요. 가족의 신청으로 강제 정신감정을 받게 할 수 있어. 특히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더욱 수월하지. 이 말을 들은 현미는 진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사인 그가 아버지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 법적 절차가 더 빨라질 것 같았어요.
진호도 이미 병원 내에서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본 상태였습니다. 간암 말기 환자의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일시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고 해요. 정신과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특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노인의 경우 젊은 이성에 대한 의존도가 병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했어요. 더구나 재산에 대한 감각도 둔화되어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정신감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학적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한편 지역사회의 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태령건설과 거래하던 협력업체들 사이에서도 회장의 상황이 화제가 되었어요. 일부에서는 회사의 경영권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남 일대의 고급 식당이나 클럽에서도 종수와 수진의 이야기가 단골 화제였어요. 어떤 이들은 노인의 마지막 방탕이라며 이해한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가족들이 불쌍하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모두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 남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견딜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수진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있다는 것이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현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그 여자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해요. 민호와 진호도 동의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지만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가문의 명예와 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본인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신감정 신청서와 한정치산 선고 신청서를 동시에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것 같았습니다. 법적 조치를 결정한 지 사흘째 되던 화요일 저녁 대수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지금 당장 만나뵐 수 있을까요? 오늘 촬영한 사진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1시간 후 대수의 사무실에서 만난 세 남매는 그가 내민 사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오후 6시경에 촬영된 사진에는 종수와 수진이 영등포구의 한 허름한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어요. 그 건물은 누가 봐도 집창촌으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부터 그런 업소들이 밀집한 곳으로 유명해요. 대수의 설명에 현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수진이 그의 팔을 부축하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기력이 다 빠진 듯 보였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그런데도 이런 곳을 다니신다니. 대수의 말에 진호가 의학적 관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간암 말기 환자가 이런 무리를 하면 언제 응급 상황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 집의 집 전화번호였어요. 민호가 전화를 받자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 씨, 큰일 났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그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의식을 잃으셨어요. 119 불렀는데 곧 올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세 남매는 서둘러 대수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진호가 주치의인 한승우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아버지께서 응급 상황이신 것 같은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일단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제가 먼저 연락해 놓을게요. 30분 후 세 남매는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수진을 발견한 순간 그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수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현미가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를 그런 더러운 곳에 데리고 다니더니 결국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눈물로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원하신 닥쳐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요. 민호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인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었어요.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박종수 환자 보호자분들이시죠? 의사 선생님께서 뵙고 싶어 하세요. 세 남매가 응급실로 들어가려 하자 수진도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미가 그녀를 막아섰어요. 당신은 가족이 아니니까 들어올 수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보호자는 가족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요. 응급실 안에서 만난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고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도 심해요. 진호가 의사로서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무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의사의 말에 세 남매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진과 함께 다니며 무리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버지를 지켜보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10시쯤부터 젊은 여성들이 하나둘씩 병원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모두 평소 아버지 집에 드나들던 그 여성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온 여성은 2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중환자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30대 초반의 여성이 왔고 계속해서 총 6명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예요? 간호사가 물어봤지만 세 남매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여성들은 복도 구석에 모여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가끔 수진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는 다른 환자 가족들의 시선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예요? 차림새가 저런 젊은 여자들이.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자 현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병원에서까지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현미는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강하게 항의했어요. 저 여자들의 면회를 금지시켜 주세요.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면회 제한은 환자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요청이 있어야. 제가 변호사예요.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현미의 단호한 말에 원무과 직원도 당황했습니다. 결국 병원 측에서는 임시로 면회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수진과 여성들이 중환자실에서 멀어지자 세 남매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도 끝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어요. 새벽 2시쯤 종수가 잠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세 남매가 중환자실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수진이는?
어디 있니? 그 말을 들은 민호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 생각을 하세요? 아버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구인데? 종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녀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단지 고개를 가로저으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여자와는 연을 끊으세요. 현미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하지만 종수는 자녀들의 말을 들으며 더욱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큰 오해를 받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설명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새벽 4시쯤 수진이 복도에서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종수의 평소 복용 약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가족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버지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것이 세 남매에게는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얼마나 조종했는지 보세요. 진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보다 그 여자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 의사는 종수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응급 상황이 반복될 수 있으니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세 남매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를 수진과 그 여자들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번 응급 상황이 그들 때문이라는 것이 명백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현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회장 박종수가 중환자실에서 하루 더 지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진 다음 날 민호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경제 전문지 기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휴대폰 번호를 누르면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기자님, 혹시 시간 되시면 중요한 제보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기자와의 통화는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기업 회장이 젊은 포주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스캔들을 귀띔했어요. 대수가 제공한 사진들 중 일부도 익명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네요.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겠어요. 기자의 반응은 생각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특히 태령건설이라는 대기업 회장이 연루된 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았어요. 통화를 마친 민호는 깊은 후회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를 언론에 팔아넘기는 일을 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더 큰 추락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남매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수진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종수는 여전히 기력이 없어 보였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어요. 수진은 병실 한편에서 간병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현미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더 이상 이용하지 마세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진호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그 여자들, 다 당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종수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종수는 여전히 말할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온화한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에 병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아버지에게서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냈는지, 그리고 그 더러운 사업에 아버지를 이용했는지 말이에요. 수진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오해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설명은 필요 없어요. 현미가 차갑게 끊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어요. 이미 법적 조치를 준비했어요. 아버지의 정신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서도 받았고 재산관리권 제한 신청서도 작성했어요. 종수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현미야, 그게 무슨... 아버지는 조용히 계세요. 현미의 목소리에는 평소 볼 수 없던 냉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수진이 일어서며 다시 한번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제발 들어보세요.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훌륭한... 닥치세요.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의사인 그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훌륭하다는 말을 쓰지 마세요. 당신이 한 일이 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시끄러워서요. 다른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신다고. 간호사의 말에 세 남매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현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님, 저분을 병실에서 내보내주세요.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규정상 가족이 아닌 사람의 면회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일단 원무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수진이 마지막으로 종수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건가요? 종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세 자녀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입을 열지 못했어요. 오랜 침묵 후에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깊은 절망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가려 했어요. 앞으로 아버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현미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만약 또 나타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수진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병원에 왔던 그 여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수진을 보자 급하게 다가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님은 어떠세요? 우리도 들어가서 인사드릴 수 있을까요? 여성들의 목소리가 병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분노했어요. 민호가 복도로 나가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모두 여기서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마요. 복도에 있던 다른 환자 가족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저 사람들은 뭐지? 웬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많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에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보안 요원을 부르겠어요. 당신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결국 여성들은 수진과 함께 병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까지 복도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세 남매에게는 더욱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날 저녁 진호는 주치의인 한승우 박사와 긴급 상담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한 박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간암 말기 환자의 경우 때로는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정신감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호의 간절한 설득에 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종수의 병실에서 응급벨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가더니 곧바로 의료진이 몰려들었어요. 종수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심박수도 불안정해요.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세 남매는 창백한 얼굴로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악화로 보입니다. 환자를 편하게 해주세요.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려던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아버지를 더 위험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수진 때문이라는 확신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현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보호해야 해요. 종수가 두 번째로 중환자실에 실려간 지 이틀째 되던 새벽 담당 의사가 세 남매를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의식이 돌아와도 언제 또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진호가 의학적 세부 사항을 물어봤지만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로 인해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어요.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종수가 잠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세 남매가 중환자실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이를 불러다오. 현미가 즉시 반발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 여자를. 제발, 마지막 부탁이야. 종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절실해서 세 남매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1시간 후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어젯밤 쫓겨났던 젊은 여성들도 함께 왔어요. 이번에는 세 남매도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중환자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침울했습니다. 수지는 종수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고 젊은 여성들도 하나같이 울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세 남매는 묘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동거래 관계라면 이렇게까지 슬퍼할 이유가 있을까요? 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그는 숨을 고르며 계속했어요. 수진이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그때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희망의 집 사회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장 이름은 이수진이었어요. 세 남매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매매 피해 여성과 위기 청소년을 돕는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서류는 재단 설립 허가증이었습니다. 2018년에 설립된 정식 비영리 단체였어요. 세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각종 인증서들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희 재단의 가장 큰 후원자세요.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여자들은? 수진 옆에 서 있던 20대 후반의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정미란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성매매업소에서 탈출해서 회장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했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회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여성들도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자립 지원을 받은 미혼모였고, 다른 한 명은 가출 청소년이었다가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사례였어요. 또 다른 여성은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새 출발을 한 경우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일들을 설명드릴게요. 수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을지로 일대의 그 건물 내부였어요. 세 남매가 집창촌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실제로는 긴급보호쉼터였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두 번째 영상은 강남의 그 호텔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호텔 내 세미나실에서 직업 재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종수가 여성들과 함께 식사하며 상담하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매주 이런 상담 시간을 가져주세요. 저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직접 만나서 격려해 주시고 지원 방안을 논의해 주시거든요. 현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돈은? 생계비 지원금이에요.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복지재단의 지원금 지급 내역서였어요. 각 수혜자별로 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지원해 주시지만 재단 차원에서도 체계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미란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가 받는 지원금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에요.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임시 도움이고 나중에 성공하면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예요. 진호가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애쓰며 물어봤습니다. 그럼 수진 씨가 했던 전화 통화들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상담 일정을 조율하는 거였어요. 수진이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여성 긴급 전화 1366이나 각종 쉼터, 상담소와의 통화였어요. 오늘은 내가 들어가라라는 말도 쉼터 입소 일정을 조율하는 업무적 대화였던 것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2달간 그들이 목격했던 모든 일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5년 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종수와 그의 아내 순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과거의 수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회장님 부인과 함께 사회복지 공부를 했어요. 부인께서 생전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종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어. 성공한 다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자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5년 동안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 그런데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니 이제라도 순자와의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회장님이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도와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 남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지난 2달간 보인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현미가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민호와 진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를 의심하고 그의 숭고한 뜻을 몰라본 자신들이 부끄러웠어요. 종수가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서 그런 거야.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가족들과 이런 오해로 시간을 보낸 것이 너무나 아쉬웠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후 중환자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 다른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현미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고 있었고, 민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쥐며 자신을 달래려 애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이룬 성공을 바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진실 앞에서 그들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종수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한테는 미안하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잔함이 묻어 있었어요.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혼자만 결정해서. 현미가 고개를 들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인해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아버지를 믿지 못했어요.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를 그렇게 의심했다니. 민호도 벽에서 몸을 떼어내며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언론에까지 제보했어요. 그 고백에 종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아빠를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괜찮어. 진호는 의사로서 아버지의 상태를 정신감정에 회부하려 했던 자신의 행동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인 아버지의 마음도 읽지 못하고. 종수가 약한 미소를 지으며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아빠를 걱정해준 마음은 고마워. 다만 아빠가 좀 더 솔직했어야 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후 계속했어요. 사실은 너희가 반대할까봐 말 못했어. 아빠 재산을 남들한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항상 가족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도 많이 하셨거든요. 미란이 눈물을 닦으며 세 남매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자녀분들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녀의 말에 다른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아드님이 대학 교수시라고, 둘째 아드님이 의사시라고, 막내따님이 변호사시라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또 다른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힘들어할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내 자식들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떳떳하게 살라고. 세 남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자식들이 정작 아버지의 숭고한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종수가 힘들게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엄마랑 했던 약속을 5년 동안 못 지키고 살았어. 너희 엄마 유지였는데.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수진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은 꼭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실 거라고. 종수의 눈가에 눈물이 흘렸습니다. 순자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았나 보네. 현미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저희도 함께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민호와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부모님이 보여준 삶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 희망의 집 복지재단의 활동 계획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시작돼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직업 재활 교육, 위기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노숙인을 위한 임스 거처 지원. 현미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법률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 여성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호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의료 지원은 제가 맡겠습니다. 병원 동료들과 상의해서 무료 진료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겠어요. 민호는 교육 분야에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검정고시나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본 종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어요. 순자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착하게 자랐어.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당신 앞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 다음 날부터 세 남매는 정말로 희망의 집 복지재단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미는 주말마다 재단을 찾아 법률 상담을 제공했고, 진호는 정기적으로 의료진을 이끌고 와서 무료 진료를 실시했어요. 민호는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개별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종수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큰 위안을 얻었어요. 특히 자녀들이 수진과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활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종수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평생토록 너희한테 가르쳐주지 못한 게 있었어. 세 남매가 귀를 기울였어요. 성공이라는 건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아니야. 그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비록 약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너희 엄마가 그걸 가르쳐 준 거야. 사랑은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나눠야 한다고. 현미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의 집에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달간의 오해와 갈등, 그리고 오늘 깨달은 진실들을 되돌아보며 자신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느꼈어요.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돈과 지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가족들과의 화해 이후 회장 박종수는 한결 생기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낸 덕분인지 식욕도 돌아왔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어요.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로 컨디션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이는 일시적인 호전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열흘째 되던 어느 오후 종수는 서재에 세 남매를 불러 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진지함도 묻어났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 종수의 목소리는 비록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세 남매는 아버지 주위에 둘러앉으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건 아빠의 유언장이야. 그가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작성한 거야. 현미가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유언장이 갖는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 재산의 대부분을 희망의 집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종수의 말에 세 남매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며칠간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된 그들에게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었거든요. 물론 너희들 목도 남겨뒀어. 하지만 대부분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어.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교육도 받았고 각자 자리도 잡았잖아요. 진호와 현미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종수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쉰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 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아빠가 죽으면 순자 곁에 묻어다오. 세 남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있던 순자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 종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야 순자와의 약속을 조금이나마 지켰으니 그래도 가서 크게 혼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갈게. 이틀 후 새벽 5시 회장 박종수는 평안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임종을 지킨 세 남매와 수지는 모두 조용히 울었어요.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장례식장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태령건설 관계자들과 지인들 외에도 희망의 집 복지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여성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와서 조용히 조문했습니다.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현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하셨거든요. 30대 여성인 영희도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는 지금 다른 피해 여성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거죠. 장례식장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종수가 도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 그의 선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 남매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장례 당일 운구차가 천안의 가족묘원으로 향했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순자의 묘 바로 옆자리가 종수의 자리였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현미가 준비한 묘비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여자만을 사랑한 남자, 이곳에 영원히 함께 잠들다. 종수가 생전에 부탁했던 내용이었어요. 하관식이 끝난 후 세 남매는 부모님의 묘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함께 계시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현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희망의 집 복지재단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종수의 유산으로 재정이 안정되었고 세 남매의 적극적인 참여로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어요. 민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 상담을 맡았고 진호는 월 2번 무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현미는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세 남매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부모님 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매주 이렇게 찾아와 그 주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아버지, 이번 주에 미란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보람이 있었네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나중에 상담사가 되겠다고 해요. 진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건강검진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어요. 예전에 받았던 상처들이 많이 회복됐어요. 현미가 마지막으로 보고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분들을 위한 법률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부터가 진정한 자립의 시작이거든요. 바람이 불어와 묘 앞에 놓인 꽃들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만족한다는 신호 같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현미가 부모님의 묘비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잘 지내고 계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묻어났어요. 두 분께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을 배웠어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평생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겠습니다. 진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주신 길을 계속 걸어가겠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시간, 세 남매는 부모님 묘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함과 만족감이 떠 있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부모님이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묘원을 떠나면서 현미가 뒤돌아 한 번 더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좋은 소식 많이 가지고 올게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인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박종수와 이순자 부부가 증명해 보인 것처럼 가장 깊은 사랑은 소리 없이 흘러가며 다른 이들의 삶을 조용히 어루만집니다.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기고 떠나는 선한 영향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세상이었습니다.